시부모님의 하늘 같은 존재 아주버님. 막내 아들인 남편은 늘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특별한 날 시어머니는 또다시 냉정한 말을 내뱉었다. 작은 며느리가 정신 나갔대요. 아이를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유치원에 보냈다는 이유로요. 온 몸이 떨렸습니다. 지난 수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끓어오르며 더는 억누를 수 없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눌러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예뻐하시는 큰며느리도 계시니 저는 작으면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날의 일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시댁에서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위계질서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아닌 서열에 따른 질서였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은 가족의 중심이었고 남편과 제가 늘 주변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형제 중 막내로 모든 형제들이 딸만 낳아 손자가 없던 상황에서 첫 아들인 아주버님이 태어나자 온 집안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됐던 거죠. 그에 비해 남편은 그 이후에 태어나 늘 찬밥 신세였어요. 누나들 사이에서 인형처럼 여장까지 당하며 자랐고 시부모님도 항상 아주버님을 먼저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집안에 정이 없었고 자신을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게 되었죠. 결혼 준비를 할 때였어요. 저는 7천만 원, 남편은 4천만 원을 마련했고 친정에서는 전세 자금까지 지원해 주셨습니다. 시가에서는 5천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자식이 없는 남편의 고모님이 1억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고모님은 남편을 어릴 때부터 예뻐하셨고 남편도 많이 따랐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주버님 결혼 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우리에게 지원이 들어가자 질투심과 비교심리가 폭발한 겁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미묘한 신경전은 결국 오늘의 폭발로 이어졌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조용히 카톡을 보냈어요. 몇 분 후 남편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 다 들었다며 치킨 시켜놓고 맥주 마시자고 얼른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지금까지 남편 생각해서 참았지만 이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 부부의 삶은 우리가 지키면 그만이니까요. 아주버님은 항상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대학도 중도에 포기했고 군대 다녀온 후 경찰 시험을 준비하다 그만두었죠. 치킨집을 차렸다가 망하기도 했고 결국에는 다시 시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없었어요. 아주버님의 모든 실패는 도전으로 미화되고 모든 욕심은 진취적인 야망으로 포장되었죠. 반면 저와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며 조용히 알뜰살뜰 살아왔어요. 중학교 동창인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의지하며 단단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고 저는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며 꾸준히 경력을 쌓았어요. 함께 집을 사고 리모델링도 친정 도움을 받아 준비했지만 이런 우리의 노력은 시가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형님의 시선이 늘 따갑게 느껴졌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했는데 돈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출산 준비도 대신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항상 비싼 물건만 찾고 욕심은 많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태도였죠. 그러다 보니 점점 저희가 잘 사는 모습이 형님과 시어머니 눈에는 못마땅하게 비춰진 것 같아요. 한 번은 가족 모임에서 제가 새로 산 가방을 들고 갔는데 형님이 은근히 가격을 물어보더니 시어머니에게 귓속말로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충고를 하셨죠. 하지만 그 가방은 연말 보너스로 오랜만에 저 자신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남편도 그런 모습을 보고 속상해했지만 가족 화합을 위해 그냥 넘어갔죠. 남편도 어린 시절부터 이런 가족 역학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묵묵히 살아왔죠. 때로는 남편의 무반응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결국 오랜 시간 형성된 생존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부부는 더욱 단단해졌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으며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교육에도 신경을 썼죠. 반면 아주버님 가정은 계속해서 불안정했어요. 일은 꾸준히 하지 않으면서 비싼 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 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시가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어요.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시부모님 생신에도 항상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인정받는 느낌은 별로 없었죠. 오히려 우리가 잘 산다는 이유로 더 많은 것을 요구받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쌓여가는 불만과 서운함 속에서도 저는 참고 또 참았어요.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모든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진 건 제가 아이를 놀이학교에 보내면서부터였습니다.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프로그램이 괜찮은 놀이학교로 옮겼어요. 새로운 놀이학교는 창의력과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아이도 무척 즐거워했죠.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평소처럼 시댁에 방문했는데 원복에 적힌 이름을 형님이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형님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잠시 후 형님은 저를 부엌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큰 소리로 추궁하기 시작했죠. 한 달에 100만 원 넘는 대를 왜 보내느냐, 형편 차이 나게 위화감 조성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다그치는 형님의 태도에 당혹스러웠습니다. 형님은 저보다 3살 어리지만 형님 대접을 받는 입장이었고 예전부터 반말과 반존대를 반복하며 저를 깔보는 듯한 태도가 있었죠. 그동안은 남편을 생각해서 그리고 시댁 분위기를 위해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 아이의 교육에 관한 일이었고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왜 이런 공격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참지 않기로 했어요. 나이가 어리면 맞춰줘야지 받은 대접만큼은 해야 한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아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빚을 내서 보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간섭을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말은 형님을 더욱 격분시켰습니다. 형님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시아버지가 퇴근하시자마자 달려가 제가 자기를 무시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현실을 왜곡하는 그 모습에 가슴이 떨렸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반응이었죠.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탓하셨습니다. 작은 며느리가 정신 나가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유치원에 보낸다며 비난하셨어요. 시아버지도 형님 편을 들며 저를 질책했죠. 그때 느꼈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저와 남편은 영원히 2등 시민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 순간 지난 수년간 쌓아온 참음과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는 억울하게 당할 이유도 필요 이상으로 참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아이에게 투자하는 것뿐입니다.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빚을 내서 보내는 것도 아닌데 왜 욕을 먹어야 하냐고 물었죠. 형님에게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대접받으려면 사람 대접할 줄도 아셔야죠. 대접만 바라는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시아버지께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뻐하시는 큰며느리도 계시니 저는 작으면 그만 가보겠다고요. 남편의 어린 시절은 늘 그림자 속에서 살아온 기억들로 가득했습니다. 시부모님 집에 있는 가족사진 앨범을 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죠. 아주버님의 생일 파티, 아주버님의 입학식, 아주버님의 졸업식.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온 가족이 모여 축하했던 사진들이 빼곡했어요. 반면 남편의 중요한 순간들은 대부분 흐릿한 사진 몇 장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고등학교 시절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입상했을 때였죠. 집에 돌아와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전했지만 시부모님은 그저 무심한 반응이었다고 해요. 아주버님이 대학 입시에 떨어져 재수를 결정한 날이라 집안 분위기가 침울했던 겁니다. 결국 남편의 성취는 그날의 뒷이야기로만 남았고 축하는커녕 위로의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남편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화가 나도 서운해도 표현하지 않는 습관이 몸에 배었죠. 대신 모든 에너지를 공부와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명문대에 입학하고 공기업에 취직하는 성과를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도 시부모님의 관심은 여전히 아주버님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만난 건 그런 상처를 안고 살던 남편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중학교 동창으로 다시 만난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친구이자 연인이 되었어요. 제게는 남편의 작은 성취도 소중했고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귀 기울여 들을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죠. 결혼을 결정했을 때 남편은 처음으로 시부모님께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해요. 평생 눈치 보며 살아온 아들이 처음으로 자기 목소리를 냈을 때 시부모님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시부모님은 최소한의 역할만 했고 대부분의 결정은 우리 스스로 내려야 했죠. 그런 상황에서 자식 없는 고모님의 지원은 남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편을 챙겨주던 고모님은 우리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고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알려지자 시댁의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아주버님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고 시어머니는 고모님에게 직접 전화해 왜 다른 조카들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돈을 주냐고 따져 물었다고 해요. 그 후로도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대처 방식이었을 테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제 부모님은 자녀들을 항상 동등하게 대우하셨고 각자의 개성과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댁의 이런 차별적인 분위기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죠. 특히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이런 불평등이 더 견디기 힘들어졌어요. 제 아이가 자라면서 같은 상처를 받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주버님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가 함께 있을 때면 시부모님의 차별적인 태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선물도 관심도 칭찬도 모두 아주버님 아이들에게 집중됐죠. 그래서 점점 시댁 방문 횟수를 줄여갔어요. 대신 우리만의 따뜻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죠.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우리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었기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려 했어요. 그것이 결국 오늘의 폭발로 이어질 줄은 몰랐죠. 형님과 저희 관계는 처음부터 복잡했습니다. 결혼식 날 형님은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감정은 금방 드러났죠.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형님은 은근히 저를 평가하는 눈빛으로 위아래를 훑어보았어요. 마치 경쟁자를 살피듯이 말입니다. 형님은 저보다 3살이 어렸지만 먼저 시집온 큰며느리라는 이유로 항상 우위에 서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댁의 문화라 생각하고 존중해 드렸어요. 형님이라 부르며 예의를 갖추고 집안일도 먼저 나서서 도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의 태도는 더욱 고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저와 남편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일 때마다 형님의 시선은 날카로워졌어요. 한 번은 남편이 승진해서 축하 파티를 열었을 때였죠. 가족들을 초대했는데 형님은 내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음식의 트집을 잡았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시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로는 형님이 집에 돌아가서 아주버님에게 우리 집 인테리어가 너무 비싸 보인다며 불평했다고 해요. 형님과 아주버님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했고 경제적 기반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이죠.
출산 준비부터 육아까지 시어머니의 도움에 크게 의존했어요. 그런 상황이 형님에게는 큰 상처로 남았던 모양입니다. 자존심 강한 형님은 그 의존적인 상황이 내심 불만이었을 테니까요. 시간이 지나도 형님과 아주버님의 경제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안정적인 직장을 유지하지 못했고 형님은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하지 못했죠. 반면 저희 부부는 둘 다 커리어를 쌓아가며 경제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 차이가 드러날수록 형님의 질투심은 커져갔어요. 특히 자녀 교육에 관해서는 형님의 콤플렉스가 더욱 심했습니다. 형님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좋은 놀이학교에 보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더욱 가슴 아픈 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죄악시하는 건 너무 부당했어요. 저는 단지 부모로서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이 왜 형님의 분노를 살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그 돈을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번 것이었죠. 형님의 반말과 반존대를 오가는 태도는 항상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때로는 존댓말로 시작했다가도 감정이 격해지면 금세 반말로 돌변했죠. 그것은 은연중에 저를 낮추는 행동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마치 시어머니에게 자신이 위에 있음을 보여주려는 듯한 태도였죠. 이번 사건에서 형님은 또다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원복 이름을 보고 놀이학교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즉시 공격적인 태도로 저를 몰아세웠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맞춰줘야지 받은 대접만큼은 해야 한다고요. 그 말이 형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나 봅니다. 항상 순응하던 작은 며느리가 반항한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시아버지에게 거짓말까지 한 것이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런 왜곡된 관계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삶과 제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요. 시아버지의 퇴근 소리가 들리자 형님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설명은 완전히 편향된 것이었죠. 작은 며느리가 정신 나가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유치원에 보내고 큰 며느리가 걱정해 주는데 오히려 무시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실망과 책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눈빛만으로도 움츠러들곤 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똑바로 시아버지를 바라보며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아이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피해 준 것도 아니고 빚내서 보내는 것도 아닌데 왜 욕을 먹어야 하나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죠. 시아버지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항상 순응하던 작은 며느리의 이런 당당한 모습이 낯설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곧 그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가족의 화합을 강조하며 제가 형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마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저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과 가족을 위해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할 때였어요. 그동안 시가에서 여행 가는 것도 휴가 쓰는 것도 돈 쓰는 것도 항상 죄지은 사람처럼 눈치 보며 살아왔습니다. 작은 행복조차 감추고 성취도 드러내지 않으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평등을 참아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형님에게도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형님 대접받으려면 사람 대접할 줄도 아셔야죠. 대접만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아버지께도 똑같이 말했어요. 예뻐하시는 큰며느리도 계시니 저는 작으면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가슴속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묶여있던 사슬을 끊어낸 느낌이었죠. 집으로 가는 내내 이 결정이 옳은지 고민했지만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과 존엄을 위한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조용히 카톡을 보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하며 더는 시댁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실 남편의 반응이 어떨지 조금 두려웠습니다. 그동안 시댁 문제에 대해 남편은 대부분 침묵했으니까요. 혹시 화를 내거나 저를 책망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됐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카톡을 읽자마자 곧바로 전화가 왔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 다 들었다며 치킨 시켜놓고 같이 맥주 마시자고 얼른 달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의 얼굴에는 오히려 안도의 표정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 드디어 일어났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치킨과 맥주를 앞에 두고 남편은 처음으로 시댁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느껴왔던 소외감, 아주버님과의 비교 속에서 자란 상처, 그리고 그동안 저에게 미안했던 마음까지. 그 모든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둘이 서로에게 기대며 살아가자고 더는 불필요한 눈치를 보며 살지 말자고요. 남편과 맥주를 마시며 나눈 그날의 대화는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수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이 술술 풀려나왔고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남편은 시댁에서 느꼈던 소외감, 항상 아주버님과 비교당하며 자란 아픔,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다는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어요. 치킨 박스가 비워지고 맥주 캔이 늘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맥주를 따르며 고백했어요. 사실 오늘 같은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고요. 형님과 시어머니의 태도가 점점 심해지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저도 남편을 위해 시댁의 불합리한 대우를 참아왔고요. 하지만 결국 그런 참음이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더 큰 상처만 안겨주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는 시댁과의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우리 가족의 행복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사실 시댁과 완전히 관계를 끊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더는 불필요한 간섭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자는 거였죠. 다음 날 예상대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남편이 직접 전화를 받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어머니를 존경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가정이 우선이라고 말이죠. 아마도 시어머니는 남편의 이런 단호한 태도가 생소했을 겁니다. 항상 순응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모습에 당황스러웠을 테니까요. 그 후로 몇 주간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시간 동안 우리만의 삶에 집중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주말 여행도 다녀오고 작은 텃밭도 가꾸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갔죠. 더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의 생일이 다가오니 함께 식사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지만 남편은 한번 만나보자고 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은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시댁이 아닌 중립적인 장소인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고 대화의 규칙도 미리 정했어요. 더는 부당한 대우나 비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만남에 임했죠. 놀랍게도 그날의 식사는 예상보다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시어머니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아마도 우리의 단호한 태도가 그들에게도 어떤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주버님과 형님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적어도 노골적인 비난이나 간섭은 없었어요. 그날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남편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처음으로 시댁 식사가 소화불량 없이 끝났다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어요. 완벽한 관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어둔 선은 지켜진 것이니까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 가족의 일상은 어느 때보다 평온해졌어요. 더는 시댁에 관한 이야기로 밤늦게까지 대화하거나 만남 후 속상해하는 일도 없어졌죠. 남편도 변했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우리 부부 사이에 예전에는 없었던 깊은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시댁에 가면 항상 긴장하고 조용해졌는데 이제는 훨씬 밝고 활발해졌어요. 놀이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에서도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시댁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되었죠. 완전히 단절한 것은 아니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관계가 되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나고 그때도 우리는 분명한 경계를 유지해요. 시어머니와 형님도 이제는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죠. 아마도 그들도 우리가 더는 예전처럼 참고 순응하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큰 변화는 시아버지에게서 왔어요. 얼마 전 남편의 생일에 시아버지가 단둘이 만나자고 했죠.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만나보니 그동안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고백했어요. 사실 남편을 늘 자랑스럽게 그리고 대견하게 여겼다고요. 다만 표현하는 법을 몰랐고 자신도 그렇게 자라왔기에 아들에게도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날 남편은 눈물을 보였다고 해요.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을 마침내 들은 것이니까요. 물론 그 한마디로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은 발걸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고모님도 우리를 지지해 주셨어요.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며 우리의 결정을 응원해 주셨죠. 고모님은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남편을 아끼고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형님과 아주버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완전히 화해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지난번 우연히 마트에서 형님을 만났을 때 예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운 태도로 인사를 건넸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시댁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는 죄인처럼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한 선택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인 감정들이 폭발하고 그 후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서히 만들어진 결과죠. 남편은 요즘 자주 말합니다. 그날 제가 시댁에서 당당하게 말한 것이 우리 가족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요. 때로는 오랫동안 참아온 침묵을 깨는 용기가 필요한 법이죠. 그것이 비록 순간의 갈등을 가져올지라도 결국은 더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삶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저도 외국계 회사에서 승진을 준비 중이에요. 아이도 놀이학교에서 즐겁게 지내며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가득 안고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세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지지하는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죠. 시댁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시간이 더 필요한 문제일 테고 어쩌면 평생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희생을 강요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저는 더는 불필요한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결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용기와 결단이었던 거죠.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기에.